안녕하십니까. AFPK 재무설계 개론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최동진입니다. 반갑고요. 그 다음에 AFPK 세계에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이 시험 자체는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아요. AFPK 전체적으로 시험이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높은 시험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합격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시험은 공부만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그 조금의 노력이 살짝 부족하지 않나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7과목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할 재무설계 개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잘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줄 그으세요 또는 동그라미 치세요라고 말씀도 드릴 거지만 그렇게 동그라미 치세요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읽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같이 눈으로 같이 보면서 물론 제가 줄긋지 마세요라고 얘기는 안 하고 줄거주세요라고 얘기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읽은 부분들은 뭐 줄을 그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면서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가능하면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파트들, 그냥 어차피 읽어야만 되는 파트들일 경우에 그냥 읽고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 과정인지 그리고 이 과정이 왜 생긴 건지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넘어가니까 이해하시기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 과목은 개론이 6장, 그러니까 6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가 3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항수는 20문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개론이나 특히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살면서 도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도덕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다 도덕적인 얘기, 좋은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 틀린 얘기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하라는 걸 고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다 잘했어요. 근데 이 프로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켜야 될 원칙들이 1원칙, 2원칙, 3원칙, 4원칙 이렇게 있다 그러면 1원칙도 좋은 말이고요. 2원칙도 좋은 말이고 3원칙도 좋은 말이고 4원칙도 좋은 말이에요. 사실 법률에 보면은 뭐 총칙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 강론들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론과 총칙을 섞어 놓는 거예요. 1원칙과 2원칙을 섞어놓고 2원칙, 4원칙을 섞어놓고 이렇게 섞어놓으면은 어차피 말은 다 이쁜 말이고 다 맞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 말 중에서 그 자리가 아닌 것을 찾는 것들. 해당하는 문제들이 윤리 쪽에 많이 나와요. 그런 쪽. 그래서 윤리 쪽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파트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윤리 쪽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항수가 많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개론 쪽에서 1장서부터 한번 그 목차만 보고서 한번 좀 살펴보면 재무설계의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요. 재무설계가 왜 시작됐는지 라는 얘기들을 나누는 거고요. 이 파트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뭐 사지선다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박스 그려놓고 고르는 것도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시사성 있는 얘기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뭐 시사성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고요. 문항은 많이 나와야 한 문항 정도? 그래서 2문항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장 프로세서 부분인데 저희 7과목 전체가 6단계 프로세서라는 걸 다 갖고 가요. 그러니까 재무설계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큰 틀이잖아요. 재무설계의 큰 틀, AFPK라는 재무설계사가 배워야 되는 큰 틀 안에는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프로세서 6단계로 나눠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모든 과목에 다 집어넣고 그 과목의 기본적인 프로세서는 당연히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파트고요.
근데 문항수는 두세 문제 정도 문항을 갖고 가는데 저희가 전체 20문항에서 두세 문제면 작지 않은 물량이죠.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프로세서가 1에서 6단계까지 나눠지다 보니까 6단계 순서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차 갖고서 순서를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차 안에 들어가 있는 1단계 안에 고객과의 정보 수집이면 정보 수집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3단계가 만약에 계산 및 분석이면 계산 및 분석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약간 말을 바꿔서 섞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로 고르라 또는 순서를 배열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제가 강의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목차도 중요하지만 아, 이 단계에선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죠. 그 다음 3장의 재무제표의 이해 부분인데 재무제표의 이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순자산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진 부채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용돈을 잘 쓰고 있는지 그런 형태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는데 이쪽에 재무제표의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3-4문제 정도 많으면 4문제 적어도 3문제 정도의 문항수를 갖고 간다. 그래서 혹시 회계나 이런 부분 안 배우신 분들은 난 회계를 안 배웠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아주 초급 회계 정도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4장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 부분.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원이 무한하다면 재무 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공기처럼 우리가 무한하게 흡입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은 우리가 돈으로 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숨어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한한 자원을 갖고서 효용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규칙적인 어떤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걸 세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예산의 장점이나 단점, 예산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걸 배우는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항수가 한 문항 정도? 그 다음에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 파트. 이쪽은 말 그대로 소비자 신용이라 그러면 대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다. 이것도 사실 돈 꼬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서부터 해서 뭐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주택 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 강의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여신 관련, 즉 대출 관련해서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할 거냐. 그리고 혹시나 내가 문제가 됐었을 경우에 나는 지금 현재 소비자 신용이 문제가 돼.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 연체가 됐어. 또 연체가 될라 그래. 연체가 된 지 오래됐어. 나는 내가 지금 진 빚이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 채무자 구제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하고 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이쪽에서는 문항수가 2-3문제 정도가 좀 많은 편이죠. 그쪽 이쪽도. 그리고 양도 좀 많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박스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골라내는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사지선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문항수가 이어진다.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판매하는 사람, 즉 금융을 판매하는 사람보다는 금융을 사시는 소비자분들이 훨씬 정보가 적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전문용어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서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소비자 보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기관에서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문항수는 한 문항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쪽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윤리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 다 나열해놓고 고르라면 정확하게 100% 다 완벽하게 고르겠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 파트는 제가 이제 본강의 하면서 이 파트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100점이 목표긴 하지만 그래도 한 문항이나 두 문항 정도는 살짝 그죠? 예, 양보하는 것도 괜찮겠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파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자, 우선 1장은, 재무 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쪽 파트.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가, 뭐 충실의 의무라든가, 고지 의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문항은 한 문항 정도 안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 직업윤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한 문항 정도 보는데 저희가 이제 가면서 꼭 봐야 될 부분들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해당하는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고 여기는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 문항 정도. 근데 윤리는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여기 한 두 문항 정도. 한두 문항 정도. 2장 쪽이 한 두 문항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장에 한 문항, 2장에 두 문항이나 많으면 세 문항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한두 문항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리 쪽에선 5문항. 그리고 개론 쪽에선 15문항.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문항에 해당이 되는데 저만 잘 따라오시면 17문항에서 18문항까지는 무난하게 마치실 수 있을 거고요. 한두 문항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말 아리까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찍는 것도 실력이죠.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목표는 100점을 목표로 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페이지 제1장 7페이지 바로 앞에죠. 제1장 재무설계의 이해. 자, 제1절 재무설계의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재무설계의 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는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재무설계에 대한 이번 시간에 개념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죠. 자, 재무설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재무설계, 뭔가를 설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대단히 중요할까요? 모든 AFPK, 나중에 여러분들 CFP도 배우시겠지만 AFPK나 CFP나 모든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랜은 뭐냐면은 재무적과 비재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플랜을 짤 때, 어떤 재무설계를 할 때 재무적인 부분에만 치중해야 된다라든가 뭐 비재무적인 부분은 무시해도 된다라든가 이런 형태들은 지금은 없어요. 아주 과거에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치중 부분이 굉장히 높았어요. 비재무적인 부분은 낮았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다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6단계 프로세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 뭐 투자라든가 상속이라든가 또는 은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과목, 세금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과목들이 하나의 과목처럼 융합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부터 한번 보죠. 제1절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줄에 제가 줄그라고 하는 부분은 줄그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를 읽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고 중요한 부분은 줄 그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줄 거주시면 돼요. 자,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 주체, 경제활동의 주체지 경제 주체라고 한다. 가계는 기업에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얻은 소득으로 소비 활동을 영위한다. 그죠? 그다음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정부 부분이 있죠. 정부는 가계 및 기업으로 구성되는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을 조정, 규제하는 준칙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경제 주체로서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주체는 뭐로 나눠진다?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눠지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다? 그렇죠. 개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한 세 줄 정도 내려가 보시면 정부 부분은 재정학이고요. 기업 부분은 기업 재무관리고요. 여기서 기업 부분에 해당하는 기업 재무관리 부분은 우리가 뒤쪽에서 재무제표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아주 약간의 설명을 또 더 추가할 거예요. 그때 몇 가지를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가계재무는 가계경제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자, 근데 가계경제학 부분에서 연구되어 오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밑에 줄에 최근 들어 고령화,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그 다음 사회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급격하게 변화하고요. 대단히 중요하게 변화하고 대단히 어렵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설계는 그러면 뭐다? 이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고령화, 저출산, 사회 경제의 급격한 변화. 자, 이런 부분들 다 합쳐보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모두 이런 위험에는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보면 재무설계는 누가 하는 거다? 그렇죠. 누구 따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재무설계는 해야 된다. 즉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재무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앞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정의는 그거예요. 그 부분을, 요 부분을 가지고 뒤에서 이제 나란히 풀어놓고 있는 거죠. 자, 01번 한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에 재무설계의 정의.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한번 거보죠. 재무설계란. 바로 밑에 줄에 재무적, 비재무적.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두 줄 정도 내려가 보시면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자, 연결해 보면 재무설계는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이고요.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죠. 이제 중요 포인트는 집었으니까 재무설계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은 근데 특히 재무적인 자원은 한정적일까요? 무한할까요? 그렇죠.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적절하게 관리. 유한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목표와 과정이다. 자,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환경의 변화 혹은 가치나 신념 등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새로 생성되기도 한다.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앞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 번 정도 제가 더 안 나왔지만 얘기해 드리는 부분들은 뒤에 가서 익숙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 강의는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목표가 변경이 된다. 그렇지만 큰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변경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뭐 이런 형태의 또 얘기들을 할 거예요. 물론 전략적 자산 배분과 이게 바로 이꼬르 관계는 아니지만 목표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만 목표가 변하게 되면 흔들리면 수정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걸 떠올릴 때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이런 단어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뒤쪽에 가서도 도움이 되고 또 투자 과목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따라서 재무 설계는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표 1-1에 재무 설계 영역이 나옵니다. 재무 관리 영역.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영역, 투자 설계 영역, 부동산 설계 영역, 은퇴 설계 영역, 세금 설계 영역, 그리고 상속 설계 영역. 각각의 영역들은 지금 읽어보면 대단히 좋겠지만은 지금 안 읽으셔도 괜찮은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재무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50% 했죠. 그러면 시작이 반이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을 하시겠죠. 또는 했거나.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이 과목들은 다른 과목을 해놓고 나서 와서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굳이 여기 지금 시간에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넘어가서 박스 바로 밑에 줄에 줄 그어주세요. 재무 설계는 고객의 재무 목표, 니즈, 우선순위에 따라 몇몇 영역만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즉 선별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순차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는 모든 영역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 재무 설계는 어떻다? 예, 부분적인 부분도 부분적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또는 순차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근데 재테크라는 게 있죠. 우리. 자, 재무 설계와 재테크가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테크는 재무 설계는요. 플랜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을 갖춰나가는 게 재무 설계다라고 하게 되면 재테크는 말 그대로 테크니컬한 거예요. 돈을 버는 기술, 돈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지? 라고 하는 법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생이 이꼬르 돈은 아니거든요. 자, 인생이다라고, 재무 설계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재테크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재테크 줄 그시고 바로 밑에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줄 긋겠습니다. 재무 설계는 돈의 양보다 돈이 필요한 시기와 사용처를 고려해서 재무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꾸준한 실천에 중점을 둔다. 재무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재무 설계의 필요성이 밑에 나오죠. 재무 설계의 필요성. 자, 인구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들 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나 또는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도. 굉장히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는 산하 제한 정책을 필 때에 해당하는 얘기였는데 그게 사실 몇십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를 거쳐온 세대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세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쳐다보면은 오 정말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발 낳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놔주세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도 낳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출산율이 대단히 적어지는 이유. 제가 봐도 당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주택 마련하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삶이 너무나 빠듯해요. 자,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꾸준히 고도 성장을 하던 시대에는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갔든 그렇지 않은 직장을 갔든 일정한 수준으로 소득이 올라가면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라는 게 있었죠. 어느 정도 버텨주기만 하면 집도 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한눈만 팔지 않으면 가정생활을 누리는 데는 즉 가족을 형성하고 개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걸 형성을 하고 삶을 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흥청망청만 안 쓰면 어느 정도 따라가줬기 때문에 성장할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장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근데 경제 자체도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출산율 저하 및 이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기에는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양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인구 구조가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고령인구의 증가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0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줄거보죠. 평균 수명의 증가는 은퇴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지고 소득 창출과 자산 축적기간보다 소득의 단절과 자산 사용기간을 늘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슨 얘기일까요? 수명은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길어진 대신에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짧아졌어요. 자, 만약에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똑같이 55세에 퇴직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도 55세에 퇴직을 하고 과거에도 55세에 퇴직을 했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진 거예요. 왜? 55세까지 벌었죠? 그때는 60세나 65세면 됐어요. 지금 55세까지 벌었죠? 80세까지, 9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퇴직기간도 짧아졌어요. 과거보다 훨씬 퇴직기간이 좀 당겨진 부분들도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더라도 내가 남은 삶을 감안해 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그거에 대비해서 엄청 짧아졌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분들은 그거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죠, 지금. 당장이 급해 죽겠는데. 그죠? 노후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심각하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설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거든요. 내가 그러면 유한한 자원을 갖고 최대의 효용을 누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효용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만족도라는 건데, 내가 인생을 최대한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플랜을 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구조 하나만 바뀌더라도 이렇게 인간 세상 자체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는 거예요. 자, 거기다 금융환경까지 변했대요. 자, 금융환경은 왜 변했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정기예금하고, 은행에 가서요, 정기예금하고 적금하고, 그 입출금통장에다 돈 넣어놨다 찾으면 끝났어요. 복잡한 게 없었어요. 가만 놔두면 이자는 10%, 15% 줬어요. 적금 열심히 부면은요, 적금 금리가 한 8에서 1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1억을 넣어놨을 때, 1년에 1,500만 원 정도의 또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돈은 더 들어가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돼요? 1번. 그대로 정기예금. 2번. 아니다. 조금은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죠? 수익을 수반하려면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리스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높은, 그죠? 하이리턴의 상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품이 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소진돼 버리겠죠. 그죠? 누구나 다 그 상품을 살 거잖아요. 그럼 그 상품은 금방 소진되고 존재하지 않게 돼요, 시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금융상품은 이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원하는 거죠.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가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 상품들은 간단하다, 복잡하다. 상품 구조가 대단히 복잡해요. 뭐 주가지수에 연계가 돼서 움직이든가, 우리 예를 들어서 S전자 주식 뭐 이러면 S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00만 원대를 호가하고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300만 원대 가까이 갔다가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당하는 주식이 어느 날은 7% 가까이 떨어져요. 어떤 날은 8% 가까이 올라가요. 어떤 날은 0.몇 %뿐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주식 이거 하나만 봐도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그죠? 금융상품 전체로 보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 다음에 얘가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금융상품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과연 나한테 맞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를 내가 고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게 뒤에 가서 소비자 보호 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건데 그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정보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정보는 적죠. 훨씬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나는 그거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즉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혼자 모든 것을 뭘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왕이면 십시일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플랜을 짠다면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환경의 변화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단어 하나가 이 얘기하는 얘기들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줄거보죠.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출현했고 저금리 기조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가져왔으며 투자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금융교육, 금융이나 경제교육을 받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데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즉 정보의 비대칭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니즈의 변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11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줄거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서 가계의 자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복잡성과 변동성 확대 등으로 가계 자산의 관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보다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까지 고려한 자산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계 자산이 뭐가 증가했어? 나는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50년 전만 돌아서 가보자고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모든 가구들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 지금만큼 전자제품을 쓰고 지금만큼 소비를 누리면서 생활을 하나요? 못하죠. 당연히 안 돼요. 분명히 증가는 했어요. 과거보다 분명히 잘 살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과거보단 분명히 잘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뭐가 올라가서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감은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상대적인 빈곤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산의 증가는 했어요. 그렇고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에 대한 니즈는 상당 부분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개인재무설계라는 부분이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재무설계 효과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자, 당연히 굵은 것이니까 줄을 그어야 되겠죠?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그죠? 재무설계를 하게 되면 목표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 몰라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재무 상태가 어떤지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당연한 위험이나 미래 발생할 가능성, 당면한 위험이나 미래 발생 가능성, 그렇죠? 미래 발생 가능성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즉 사전 파악, 바로 밑에 사전 예방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에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다. 대단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걸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돈을 벌어오시고 뭐 하면서 소비 생활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나는 용돈이 필요해. 또 난 뭔가 사고 싶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잘 안 들어줘요. 그러면 아니 돈도 벌고 우리 집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뭐 이런데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만이 쌓일 수도 있어요. 간단히 보면. 그런데 그러면 가족끼리 모아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런 걸 갖고 가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집 상태는 이렇고 수입은 이런데 지출은 이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사실 이 비중 중에서 많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가족 간에 화목해지고 그다음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들 알고는 있어요, 이 내용을. 근데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재무 주치의를 둘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플래너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된 플래너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6번째, 재무적 안정으로 본인의 일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당연하겠죠? 재무 목표를 세우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서서히 그 목표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할 경우에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제대로 된 재무 설계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나는 편안하게 내 일에 몰두할 수 있을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플래너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재무 설계 자기가 할 것 같죠?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재무 설계가 따로 있어요. 저는 제 고객의 재무 플래닝을 해주는 것도 바빠요. 이게 제 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따로 두고 있어요. 그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재무 설계에 대한 대상 4번. 첫 번째 줄 중요하죠. 연령이나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바로 밑에 줄에 오히려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 더 유한하죠. 그렇죠? 재무가 더 유한하죠. 자원이 훨씬 더 유한하잖아요. 자, 자원이 훨씬 더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자원을 갖고 남들보다 더 최대의 효용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기도 당연히 굵은 것이니까 줄을 그어야 되겠죠? 첫 번째. 개인 신상 및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가족이 늘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그죠? 또 자녀가 대학 입학할 때가 얼마 안 됐다거나, 얼마 안 남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자녀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대로 못 한다거나. 이것도 변화예요. 그러면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 언제 취직할래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플랜이 어떻겠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 그죠? 앞이 더 안 보일 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생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면 자산 이전의 니즈가 있을 때. 자, 자산의 이전의 니즈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여나 상속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이제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증여 상속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겠지만 대단히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10년 플랜도 아니고요. 20년 플랜도 아니에요. 40년, 5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특히 상속 같은 경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거든요.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해놔야 급하지 않게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있을 때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자산의 무산 이전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전체적으로 재무 설계가 뭐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페이지는 뭐 한 5장 정도, 4장 같죠? 4장? 4장 정도 같지만 이 4장이 얘기하는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 4장이 얘기하는 의미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공부만 해도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이 이 4장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인생 바꾸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시험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설계 역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